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평창동의 언덕길 끝자락. 거대한 성벽처럼 우뚝 솟은 한성그룹 회장 저택에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천천히 열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늦가을 바람과 함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정원을 가로질러 웅장한 본관, 현관으로 밀려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한성그룹의 총수 한판석 회장이 가문의 운명을 바꿀 양자를 드리겠다고 선포한 날이었고, 이는 단순히 핏줄을 잇는 문제를 넘어 최근 급격한 수익률 저하와 내부 알력 다툼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재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가가 죽기 직전 남긴 유언에 따라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낯선 피만이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한성가의 기운을 정화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되니 기이한 입양 행사는 겉으로는 자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각자의 탐욕스러운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정한 비즈니스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저택 내부의 대리석 바닥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빛을 반사하여 눈이 부시게 반짝였고, 그 위에는 전국 각지의 고아원이나 몰락한 명문가에서 엄선된 10명의 아이들이 마치 진열대에 놓인 고급 인형처럼 일렬로 서서 자신들을 심사할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아이들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8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조숙한 눈치와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깃들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한판석 회장을 비롯한 한성가의 일원들은 벨벳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아이들을 훑어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설렘보다는 쓸만한 물건을 고르는 감정사에 가까운 냉철함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육중한 참나무 문이 예고도 없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던 은은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숨죽인 대화 소리가 일순간에 멈추었고,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낯선 공기가 최고급 향수와 방향제 향기로 가득 찬 실내의 공기를 순식간에 흐트러뜨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존재는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는데, 낡아서 색이 바랜 무명 저고리에 흙이 잔뜩 묻은 검정 고무신을 신은 깡마른 여자아이의 모습은 마치 과거 70년대의 흑백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질감을 주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며칠은 씻지 못한 듯 꼬질꼬질했지만 유난히 크고 맑은 검은 눈동자만은 형형한 빛을 뿜어내며 실내의 화려한 장식과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관찰하고 있었다. 장례를 메우고 있던 한성가의 며느리들과 친척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탄식과 속삭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지만, 지리산 자락의 낡은 남자 근처에서 발견되어 행정착오로 이곳까지 오게 된 이하은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그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하은의 눈에는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풍경이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샹들리에의 빛은 복잡한 수열의 조합으로 사람들의 몸에서는 붉고 푸른 숫자들이 쉴 새 없이 솟아오르고 사라지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형상화되어 그녀의 시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녀에게만 허락된 저주이자 축복인 기이한 능력으로 세상 만물의 가치와 흐름을 숫자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일종의 공감각적 현상이었으나, 산골 마을에서는 그저 귀신 들린 아이라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판석 회장은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불청객의 등장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의 곁에 시립해 있던 늙은 집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담당자의 실수로 명단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리고 아이를 당장 내보내겠다며 허리를 굽혔다. 회장의 큰며느리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조마담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비원들을 호출하며 저 더러운 것이 카펫을 더럽히기 전에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문의 격을 떨어뜨리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멸시가 가득 담겨 있었다. 거구의 경비원들이 하은을 향해 다가와 거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낚아채려는 순간, 하은은 놀랍도록 민첩한 동작으로 몸을 비틀어 그들의 손을 피하고는 한판석 회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경비원들이 당황하여 다시금 그녀를 제지하려 했으나 한판석 회장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아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지켜보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하은은 회장의 코앞까지 다가가서야 멈춰섰는데, 가까이서 본 회장의 얼굴 주변에는 붉은색 숫자들이 마치 경고등처럼 전멸하며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불길한 숫자의 근원은 다름 아닌 회장이 목에 메고 있는 짙은 남색 실크 넥타이였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산골 사투리가 섞인 어눌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 넥타이 지금 당장 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할아버지 돈 주머니에서 100억이 넘는 돈이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하은의 당돌하다 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한 발언의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잠시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가 이내 비웃음과 조소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고작 8살짜리. 그것도 산골에서 갓 상경한 듯한 촌스러운 아이가 감히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운운하며 훈계를 둔다는 상황 자체가 코미디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한판석 회장 본인은 웃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넥타이는 그가 극비리의 인수를 추진 중인 이탈리아의 명품 원단 기업에서 선물 받은 것으로, 그 기업과의 계약 체결이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와 최측근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1급 기밀이었기 때문이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네가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느냐며 호통을 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은은 회장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넥타이에서 시뻘건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을 다 적시고 있어요. 할아버지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줄을 끊지 않으면 그 붉은 물이 이 집안 전체를 삼켜버릴 거라고요. 하은의 눈에는 넥타이를 휘감고 있는 붉은색 마이너스 지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한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환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에 그녀는 그저 자신이 본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회장의 비서실장이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회의실 밖에서 뛰어들어와 회장의 귓가에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내용을 들은 회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비서실장의 전환 보고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방금 들어온 첩보로 회장이 인수하려던 그 원단 기업이 지난 수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을 감추어 왔으며, 내일 아침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파산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내일 아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한성그룹은 수천억 원의 인수대금을 허공에 날리는 것은 물론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이다. 한판석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에 서 있는 꼬질꼬질한 아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아이가 말한 타이밍과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아우라는 그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겪어본 적 없는 종류의 전율을 안겨주었다. 회장은 이 아이가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낸 혹은 가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나타난 비범한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변의 친척들과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태도 변화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바닥에 떨어진 넥타이를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은 이미 결단을 내린 후였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하은을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터 이 아이가 내 손녀다. 이름은 하나은으로 한다. 그의 선언은 좌중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회장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감히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회장의 다음 지시는 그의 냉혹한 성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는 하은을 본관의 화려한 방이 아닌 저택 뒤편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별채에 머물게 하라고 명령했다. 진짜 옥석인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돌멩이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안방을 내줄 수 없다는 그의 계산된 처사였고 이는 하은이 앞으로 이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할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회장의 변덕에 안도하면서도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하은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떠오르는 복잡한 숫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하은이 안내된 곳은 화려한 본관과는 달리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창고였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짐을 풀었고 밤이 깊어지자 몰래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버리려고 놔둔 고장난 태블릿 PC를 주워와 전원을 켰다. 깨진 액정 화면 위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자 하은의 손가락은 익숙한 듯 주식시장의 시세판을 찾아 들어갔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시금 수많은 숫자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매서웠으며 화면 속에서 붉고 푸른색으로 전멸하는 숫자들은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친구들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한성그룹의 저택은 폭풍전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지만 창고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창고 밖으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파란만장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고 하은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한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바람이 바뀌고 있어. 그녀의 시선 끝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의 흐름이 돈과 권력이 얽히고 설킨 비정한 세계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한판석 회장의 파격적인 입양 선언이 떨어진 직후 한성그룹 본가의 대연회장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함을 뽐내던 귀부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에 바빴다. 회장의 결정은 절대적이었기에 감히 면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근본도 없는 천민 아이가 자신들의 고귀한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멸시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특히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한진우와 그의 아내 조마담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는데 그들은 이번 양자 입양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아이를 들여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후보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억울함과 황당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쫓겨나듯 저택을 빠져나갔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은의 무표정한 얼굴은 창밖의 어둠보다 더 깊은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회장은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 서재로 향했는데 그의 손에는 방금 비서실장이 전달해준 이탈리아 원단 기업에 관한 상세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하은의 예언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끔찍한 진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재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한판석 회장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평생을 냉철한 이성과 데이터에 의존해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지만 방금 전 1층 로비에서 목격한 그 꼬마 아이의 능력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미지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만약 그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일 아침 한성그룹은 수천억 원의 현금을 허공에 날리고 주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여 경영권 방어조차 위태로울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감정은 안도감이나 아이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이 기이한 능력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은 욕망에 더 가까웠다. 그는 늙은 호랑이의 본능으로 하은이 단순한 행운의 마스코트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금융전쟁에서 상대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야생의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먹이를 주기 전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비정한 조련의 법칙을 떠올렸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집사에게 짧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하은을 본관의 손님용 방이 아닌 정원 구석에 방치된 과거 정원사가 도구 창고로 쓰던 허름한 별채에 배정하고 일절에 특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시각 하은은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닿지 않는 저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안내받고 있었는데 그녀를 이끄는 중년의 메이드는 노골적으로 코를 쥐며 아이에게서 나는 흙냄새를 혐오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돌계단을 내려가고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을 지나 도착한 곳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쟁이 덩굴이 흉가처럼 뒤덮인 낡은 컨테이너형 건물이었고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냉기가 훅 끼쳐왔다. 메이드는 더러운 물건을 던지듯 하은의 보찜을 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여기가 네가 지낼 곳이니 쥐 죽은 듯 조용히 살라며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관의 따뜻한 불빛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하은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지만 울거나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덤덤하게 주위를 둘러보았고 달빛이 비치는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빛에 의지해 방 안의 풍경을 살폈다. 낡아서 스프링이 튀어나온 매트리스 하나와 다리가 부러진 책상,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잡동사니들이 전부인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손녀가 머물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하은에게 이곳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살을 새는 지리산의 오두막보다 훨씬 안전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는데 적어도 이곳에는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히던 마을 사람들의 돌 팔매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보찜에서 주섬주섬 꺼낸 낡은 담요를
매트리스 위에 깔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품속에 숨겨두었던 식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오물오물 씹어먹기 시작했다. 본관 쪽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계속되는지 희미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 하은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주먹밥을 다 먹은 후 목이 말라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수도꼭지를 틀어보았지만 녹물 섞인 물만 몇 방울 떨어질 뿐 마실 만한 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은은 익숙한 듯 혀를 차며 포기하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구석에 쌓여있는 잡동사니 더미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고장난 라디오, 짝이 맞지 않는 신발, 그리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전자제품들이 버려져 있었다. 개중에는 액정의 금이 가고 뒷면 케이스가 벌어진 구형 태블릿 PC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하은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이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 태블릿은 아마도 이곳에서 일하던 누군가가 쓰다가 고장이 나자 버리고 간 것으로 보였는데 충전 단자가 헐거워져 있었지만 하은은 꼬물거리는 작은 손으로 주변에 굴러다니던 전선 피복을 벗겨내어 임시 변통으로 연결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벽에 있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적적으로 화면에 불이 들어왔고 하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한 미소가 번졌다. 비록 액정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고 터치 반응 속도는 느려 터졌지만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하은의 눈앞에는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이 작은 기계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의 감정 대신 명확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들의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다. 하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개방형 와이파이를 찾아 연결한 뒤 곧바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과 경제 뉴스 포털 사이트를 띄웠다. 화면 가득 빽빽하게 채워진 주식 시세표와 환율 그래프,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속보들이 그녀의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되자 하은의 머릿속에서는 다시금 웅장한 교향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건조하고 지루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을 그 데이터들이 하은에게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체의 호흡이자 거대한 강물의 흐름처럼 생생한 이미지로 변환되어 다가왔다. 상승을 나타내는 붉은색 숫자는 뜨거운 열기와 흥분으로, 하락을 나타내는 푸른색 숫자는 차가운 공포와 절망으로 느껴졌고, 그녀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한성그룹의 계열사 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금이 움직이는 흐름을 쫓아 뉴욕, 런던, 홍콩의 증시를 넘나들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러던 중 하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한성그룹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중소 바이오 기업의 차트였는데, 거래량도 미미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이 회사의 그래프에서 하은은 기묘한 징후를 포착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죽어가는 회사의 마지막 단말마처럼 보이는 하락세였지만 하은의 눈에는 바닥을 다지고 솟구쳐 오르기 직전에 응축된 거대한 에너지가 보였고, 그 에너지의 파동은 특정 세력이 은밀하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은은 태블릿의 메모장을 열어 그 기업의 이름과 함께 내일 예상되는 시초가와 최고가를 적어 내려갔는데, 그 숫자는 현재가 대비 무려 30%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적은 숫자를 만족스러운 듯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이 가리키는 필연적인 미래임을 확신했다. 차가운 창고방의 한기를 잊은 채 태블릿 화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하은의 모습은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작은 머리통 속에서는 이미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정보들이 분석되고 재조립되고 있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하은은 본능적으로 태블릿의 화면을 끄고 낡은 담요 밑으로 숨겼다.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자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술 냄새를 풍기는 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그는 한성그룹 저택의 경비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하은의 얼굴에 비추며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툭 던졌다. 회장님께서 굶어 죽지는 말라고 하셨다. 남은 밥이니까 감사히 처먹어. 그의 말투에는 어린아이를 향한 최소한의 동정심조차 없었고 그저 귀찮은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경비원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하은은 비닐봉지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연회장에서 먹다 남은 식은 튀김 몇 조각과 말라비틀어진 과일들이 뒤섞여 있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렸겠지만 하은은 아무렇지 않게 튀김 하나를 집어들고는 덤덤한 표정으로 베어 물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감정 따위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위한 칼로리 섭취였고 배가 불러야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야 이 차가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튀김을 씹으며 하은은 다시 태블릿을 꺼내 켰고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다시금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저택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창고방의 하은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 속에 떠있는 복잡한 차트들을 응시하며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시작될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판석 회장이 그녀를 길들이기 위해 던져준 이 혹독한 환경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야생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고 있었다. 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하은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곧 들이닥칠 거대한 돈의 태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렸다. 이른 아침 평창동 저택의 뒷마당에 위치한 낡은 창고. 아니, 이제는 하은의 거처가 된 별채의 틈새로 스며든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하은은 알람 소리 하나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그녀의 생체 리듬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일정하게 맞춰져 있었고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8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었다. 어제 집사가 던지듯 건네준 대한민국 최고 상류층 자제들만 다닌다는 사립초등학교의 교복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져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했지만 하은에게는 그저 자신을 또하매는 또 다른 형태의 구속복이나 다름없게 느껴졌다. 거울 속의 소녀는 겉으로는 말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리산 골짜기에서 뛰어놀던 야생의 본능과 생존을 위한 투쟁심이 펄펄 끓고 있었고 이질적인 두 자아의 충돌은 그녀를 둘러싼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등교를 위해 본관 앞마당으로 나갔을 때 하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회장의 손녀가 타야 할 최고급 세단이 아니라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고용인들이 사용하는 낡은 승합차였고 운전기사조차 차창을 내린 채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귀찮은 짐짝 보듯 쳐다보았다. 이미 등교 준비를 마친 회장의 다른 손자, 손녀들은 번쩍이는 외제차에 올라타며 창문 너머로 하은을 힐끔거리고 킥킥대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하은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묵묵히 승합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안 하은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 숲과 수많은 사람의 머리 위로 떠오르는 숫자들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욕망과 자본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의해 움직이는 정교한 매트릭스였고, 학교라는 곳 역시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계급을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또 하나의 작은 정글일 뿐이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만이 입학할 수 있다는 사립 초등학교의 정문은 마치 궁궐의 입구처럼 웅장했고, 그 앞은 아이들을 내려주는 최고급 외제차들의 행렬로 인해 모터쇼장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은이 타고 온 낡은 승합차가 그 화려한 행렬 사이에 끼어들자 주변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고,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의구심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차문을 열고 내리는 하은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이질적인 분위기와 낡은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감싸고 있는 고독한 아우라는 주변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시선들은 따가웠고, 아이들은 이미 부모들로부터 한성그룹 회장이 데려온 근본 없는 양녀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득끼리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노골적으로 하은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 내내 하은은 칠판을 바라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대신 교실 안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선생님의 명품 시계, 짝꿍이 쓰고 있는 필기구의 가격, 뒷자리에 앉은 아이 부모의 회사 주가 등 모든 정보가 숫자와 데이터로 변환되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누가 이 교실의 지배자이고 누가 피지배자인지를 순식간에 파악해냈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를 축소해 놓은 듯 잔인하고 냉혹했으며, 돈과 권력의 크기에 따라 철저하게 서열이 나뉘어 있었다. 하은은 그 서열의 가장 밑바닥,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존재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이 교실 안의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오만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더 노골적인 과시의 장으로 변모했는데, 학교 급식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자제들은 가정부나 전속 셰프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화려한 도시락을 꺼내놓으며 서로의 부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최고급 한우 갈비, 랍스터 샌드위치, 유기농 샐러드 등 웬만한 호텔 요리 뺨치는 음식들이 책상 위에 펼쳐지자 교실 안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서로의 도시락을 품평하며 은근한 경쟁 심리를 드러냈다. 하은은 가방 구석에서 아침에 주방 보조 아주머니가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며 몰래 쥐어준 투박한 도시락 통을 꺼냈는데,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차갑게 식은 밥 덩어리와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모양이 찌그러진 계란말이만이 초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교실 뒷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아이들을 이끌고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하은의 사촌 언니이자 한성그룹 장남 한진우의 딸인 한지수였다. 지수는 학교 내에서도 여왕벌로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하은을 보자마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썩은 내가 난다 했더니 시골에서 올라온 쥐새끼가 여기 있었네.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지자 시끄럽던 아이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며 두 사람을 주목했다. 지수는 하은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경멸 어린 눈빛으로 도시락을 내려다보더니, 우리 학교는 품위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개밥 같은 걸 가져와서 교실 물을 흐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하은의 도시락통을 바닥으로 쳐버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양철 도시락통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하얀 밥알과 붉은 김치 국물이 교실 바닥에 흉하게 흩뿌려지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굴러가는 계란말이를 밟아 으깨버린 지수는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끼고 하은을 내려다보며 지금이라도 주제를 알고 시골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는 악담을 퍼부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수치심과 분노에 얼굴이 빨개져 울음을 터뜨리거나 대들었겠지만 하은은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인 지수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비웃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은의 코끝에는 지금 바닥에 떨어진 김치 냄새보다 더 강렬하고 역겨운 냄새가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기척이 없어서 마치 유령이 다가오는 듯한 서늘함을 주었다. 지수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하은이 다가오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하은의 눈빛에 압도되어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은은 지수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주변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오늘 아침에 큰아버지 차 타고 왔지. 큰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 안 났어. 하은의 뜬금없는 질문에 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헛소리냐고 쏘아붙이려 했지만 이어지는 하은의 말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큰아버지 양복에서 나는 냄새 말이야. 언니네 엄마가 쓰는 샤넬 향수 냄새가 아니라 훨씬 더 달콤하고 끈적거리는 싸구려 바닐라 향수 냄새가 나던데. 그리고 그 냄새 밑에는 박하 담배 냄새랑 낯선 여자의 긴 머리카락 냄새도 섞여 있었어. 하은의 말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남들이 맡지 못하는 미세한 입자까지 분석해내는 개코 같은 후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아침 우연히 마주친 큰아버지 한진우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외도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하은은 굳어버린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머리카락 금발이었어. 언니네 엄마는 검은 머리잖아. 그렇지.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 창백해졌고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버지의 잦은 외박과 부모님의 불화는 집안에서 쉬쉬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8살짜리 사촌 동생의 입에서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들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은이 내뱉은 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지수가 쌓아 올린 완벽한 가족이라는 허상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지수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치다 자신의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베섰고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녀의 볼품없는 모습에 주변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지수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통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러워진 밥알을 손으로 툭툭 털어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찌그러진 도시락 뚜껑을 닫아 가방에 넣었다. 교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전학 온촌티 나는 아이가 단순히 괴롭히기 좋은 먹잇감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운동장 너머로 보이는 높은 빌딩 숲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냄새가 나. 썩어가는 돈 냄새와 거짓말의 악취가. 이 학교도 저 집구석도 모두 똑같아. 그날 오후 지수는 조퇴를 핑계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하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남은 수업을 모두 들었다. 칠판 위의 수학 공식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춤을 추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교과서 귀퉁이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고등 수학의 해법과 함께 한성그룹 계열사들의 숨겨진 부채 비율을 낙서처럼 끄적거렸다. 학교 시간이 되어 다시 그 낡은 승합차에 올랐을 때 하은의 주머니 속에는 점심시간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학교 뒤편 화단에서 몰래 꺾어온 산딸기 몇 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입안에서 터지는 산딸기의 새콤달콤한 맛을 느끼며 오늘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한성가라는 거대한 호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조용히 계산해 보았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에는 폭풍우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에 틀어박혀 물건을 집어 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리던 그날 저녁, 한성그룹의 장남 한진우 부회장의 서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딸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통해 자신의 은밀한 외도 사실이 그 천한 입양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전해들은 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산골 계집아이 따위가 자신의 치부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본능적인 공포였고, 만약 이 사실이 아버지 한판석 회장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후계자 자리는커녕 당장 그룹에서 내쳐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딸을 달래는 시녀를 하며 방을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먹이를 노리는 살모사처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 불길한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를 혼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아버지가 가진 헛된 믿음을 박살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며칠 후, 한진우는 그룹의 주요 투자자들과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 그리고 여의도 증권가를 주름잡는 펀드 매니저들을 초청하여 한성투자 포럼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사교 파티를 본가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실상은 하은을 공개적인 처형대에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덫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와인과 캐비어가 오가는 연회장은 성공한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와 탐욕스러운 대화들로 가득 찼고, 한진우는 그 중심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연회장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는 작은 소녀를 향해 있었다. 한판석 회장의 지시로 참석하게 된 하은은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콜로세움에 던져진 어린 양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정작 그녀의 표정은 주변의 소음 따위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허공을 떠다니는 먼지만을 쫓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한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특유의 능글맞은 화법으로 아버지 한판석 회장이 최근 입양한 천재 소녀에 대한 소문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여러분, 최근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셨다는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한간에는 이 아이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같은 금융인들이 어디 미신을 믿습니까? 철저한 데이터와 분석만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의 도발적인 발언의 좌중에서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한판석 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 채 아들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한진우를 막기에는 명분이 부족했다. 한진우는 기세를 몰아 하은을 연단 앞으로 불러내었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무대 위로 끌려 나온 하은은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인 같은 어른들을 올려다보았다. 한진우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현황판을 띄우며 마치 서커스 조련사가 묘기를 부리기 전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듯 과장된 몸짓으로 하은에게 제안했다. 자, 하은아, 네가 정말로 우리 한성가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아버님이 보신 그 능력이 진짜인지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렴. 여기 모인 수많은 전문가도 예측하기 힘든 내일의 대박 종목을 네가 하나 골라보는 거야. 만약 네가 선택한 주식이 내일 장 마감 때까지 오르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살던 그 시골 구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알겠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겠다는 잔인한 선전포고였다. 연회장에 모인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치며 이 말도 안 되는 쇼를 즐기고 있었는데 복잡한 국제 정세와 환율, 금리 변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주식 시장에서 고작 8살짜리 꼬마가 수익을 낼 종목을 맞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보다 못한 확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스크린을 가득 채운 붉고 푸른 숫자의 향연을 마주하는 순간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소리가 순식간에 묵음 처리되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그녀의 동공은 빠르게 확장되며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스크린은 단순한 시세표가 아니라 각 기업의 생명력이 뿜어내는 오라로 뒤덮인 거대한 성자도와 같았는데 대부분의 우량주는 이미 너무 비대해져서 움직임이 둔하거나 곧 꺼질 듯한 회색 빛을 띠고 있었다. 하은의 시선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크린의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져 거래량조차 거의 없는 관리 종목 섹션에 머물렀을 때 그녀는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황금빛 섬광을 목격했다. 그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진동처럼 미세하지만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빛의 진원지는 태양 자원 개발이라는 이름에 수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오며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린 부실 기업이었다. 전문가들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쓰레기 주식이었지만 하은의 눈에는 그 기업의 이름 위에 겹쳐 보이는 수많은 화물 트럭의 행렬과 땅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검은 액체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이 기업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진우는 하은이 머뭇거리는 듯하자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재촉했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 역시 아이는 아이구나.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빌면 아저씨가 차비 정도는 쥐어서 보내주마. 그의 조롱 섞인 말에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하은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스크린의 구석을 가리켰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을 확인한 사람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과 황당함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태양자원 개발이라는 이름이 초라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펀드 매니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저건 이미 죽은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진행하던 광산 개발도 실패해서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라고요. 하지만 하은은 그들의 아우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판석 회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거예요. 저걸로 사세요. 있는 돈 전부 다 털어서.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확신에 찬 명령에 가까웠고 그 당돌함에 한판석 회장조차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진우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까지 훔치는 시냅을 했다. 하하, 들으셨습니까? 부도 직전에 회사의 전 재산을 걸라니. 이건 천재가 아니라 미치광이었군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이따위 쇼는 우리 한성가의 격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는 이 승부가 이미 끝났다고 확신하며 하은을 끌어내리라고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한판석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좌중을 침묵시켰다. 늙은 호랑이의 눈빛이 번뜩이며 아들을 제지했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전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다. 지난번 넥타이 사건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 이 아이가 가리키는 곳에는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동물적인 직감이 그의 이성을 압도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내 개인 자금 100억을 지금 당장 저 종목에 넣어라. 시장가로 전량 매수해. 회장의 폭탄 선언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비서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지만 회장의 눈빛은 요지부동이었다. 한진우는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었기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좋아. 차라리 잘 됐어. 아버지가 이 미친 짓으로 100억을 날리면 이 사회에서 아버지의 판단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권 승계를 앞당길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저 꼬맹이가 내 복덩이였군.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꺼내 주문을 입력하는 동안 스크린 속의 태양자원개발 호가창은 한성그룹 회장의 대량 매수 주문으로 인해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닥을 기던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솟구치며 상한가에 도달하자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그것은 단지 막대한 자금력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거래가 체결되고 하은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길을 터주었고 그녀의 뒤통수에는 비웃음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꽂혔다. 하은은 준비된 음식이 놓인 테이블로 다가가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포크를 들어 붉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아삭하는 소리가 나도록 사과를 베어 물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가 본 데이터의 흐름대로라면 이제 곧 저 스크린의 판도가 뒤집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이었다. 하은이 사과를 다 먹고 냅킨으로 입을 닦을 때쯤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 하단에 긴급 속보 자막이 붉은색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속보, 태양자원개발. 아프리카 제3광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 발견. 추정가치 200조 원 육박. 그 뉴스가 뜨는 순간 연 회장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누군가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쨍하고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좀비처럼 스크린 앞으로 몰려들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취급받던 그 종목의 주가. 그래프는 상한가를 뚫고 천장을 뚫을 기세로 폭주하고 있었다. 한진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한판석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전율에 몸을 떨었다. 하은은 소란스러워진 연 회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고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바람은 항상 냄새를 먼저 보내는 법이지.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아까 몰래 챙긴 초콜릿 몇 개가 들어있었고 200조 원의 대박을 터뜨린 주인공치고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이제부터 자신을 향해 쏟아질 탐욕과 질투의 화살들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임을. 100억이 순식간에 수백억으로 불어나는 기적을 목격한 늑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하은은 그 늑대들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혹은 그들을 모두 잡아먹기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한성그룹의 본가 식당에서 벌어지는 아침 식사 시간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채워지게 되었는데, 과거의 침묵이 엄격한 가부장적인 권위에 의한 질식할 듯한 고요함이었다면, 지금 흐르는 침묵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과 눈앞에 앉아있는 작은 어린아이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였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최고급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식탁 상석에 앉은 한판석 회장은 조간신문을 펼쳐든 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 신문의 일면 톱기사에는 태양 자원 개발, 기적의 히토류 광산 발견, 주가 5일 연속 상한가, 행진이라는 굵은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회장이 하은의 말 한마디를 믿고, 아니 도박하듯 던져넣은 100억 원의 자금은 불과 일주일 만에 평가액이 3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고, 이는 여의도 증권가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반면 식탁 맞은편에 앉은 장남 한진우 부회장과 그의 아내 조마담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들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는지 깨작거리며 곁눈질로 식탁 끝머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하은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따가운 시선들을 뻔히 느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젓가락으로 콩자반 하나를 집어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녀의 이런 무심한 태도는 한진우의 자존심을 더욱 짓밟으며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자신이 무대 위에서 그토록 조롱하고 망신을 주려 했던 그 근본 없는 아이가 보란듯이 잭팟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신임을 독차지하게 된 이 상황은 그에게 있어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으며, 그룹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은 그를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한판석 회장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하은을 향해 처음으로 다정한,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탐욕이 번들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하은아, 오늘부터는 창고가 아니라 2층에 있는 남쪽 방을 쓰도록 해라.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집사에게 말하고,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는 걸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회장의 이 파격적인 대우는 하은을 정식으로 가문의 일원으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기에, 조마담은 찻잔을 내려놓다가 하마터면 엎지를 뻔할 정도로 손을 떨었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며 감사하다거나 기쁘다는 표정 하나 없이 그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방의 인터넷 회선 속도는 가장 빠른 걸로 바꿔주세요. 지금 속도로는 1초가 늦어서 돈이 새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은의 대답에 회장은 껄껄 웃으며 즉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는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측근들을 비상 소집하여 은밀한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하은의 능력을 천재성이 아닌 무속 신앙이나 저주와 연결지어 그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비열한 여론 조작이었다.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한성그룹 회장이 무당 아이의 말에 홀려 경영을 하고 있다는 찌라시를 돌리란 말이야. 재벌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을 잃는 것보다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니까. 한진우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이 소문이 돌면 주가가 흔들릴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증권가 정보지. 일명 지라시를 중심으로 한성그룹에 대한 괴이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한판석 회장이 말년에 노망이 들어 정체불명의 무속인 아이를 입양해 수렴 청정을 받고 있다는 자극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태양 자원 개발의 대박 사건을 두고 분석적인 근거보다는 작두를 탔다거나 귀신의 장난이라는 식의 흥미 위주로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오너 리스크라는 악재를 만나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는 하은을 마녀, 요물이라고 부르며 인신공격을 퍼붓는 악플들이 도배되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하은을 더욱 기피하며 그녀와 눈을 마주치면 재수가 옴붙는다며 소금을 뿌리는 시내까지 하는 등 집단 따돌림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져 갔다. 하지만 정작 소문의 당사자인 하은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했는데 그녀는 새로 배정받은 2층의 넓은 방 한가운데 앉아 회장이 사준 최신형 고성능 컴퓨터, 모니터 6대를 동시에 띄워놓고 쏟아지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욕설이나 비난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전 세계의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자본의 거친 숨소리와 맥박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하은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한성그룹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큰아버지가 퍼뜨린 유치한 소문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국가 경제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파괴력을 지닌 진짜 재앙의 전조였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 아시아 시장, 특히 내부적인 잡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성그룹을 타깃으로 삼아 공매도 폭격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한판석 회장은 주가 하락과 루머에 대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택에는 한진우와 하은만이 남아 있었다. 술에 취해 들어온 한진우는 2층 복도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하은과 마주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하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내 인연,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귀신 들린 연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넘봐. 한진우는 하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한진우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져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은은 마치 시체를 바라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버지, 지금 저를 괴롭힐 시간이 없을 텐데요. 지금 당장 큰아버지 명의로 된 차명 계좌들 전부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엔 휴지 조각도 못 건질 거예요. 한진우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인 차명 계좌까지 알고 있는 하은에게 공포를 느꼈지만 술기운을 빌려 억지로 호통을 쳤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하지만 하은은 그를 무시하고 덧붙였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그 바람은 모든 걸 태워버릴 거예요. 큰아버지의 욕심도, 이 집안의 기둥도. 하은은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한진우는 복도에 홀로 남겨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하은의 말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섬뜩한 경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은 이미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찾아 비밀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 증시를 강타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글로벌 헤지펀드 연합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5% 이상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을 맞은 한성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자유낙하를 시작했다. 한진우가 퍼뜨린 오너 리스크 루머는 이 거대한 하락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투자자들의 패닉셀링 공포에 의한 투매를 유발했고 한성그룹 시가총액의 30%가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본사 대회의실은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고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을 질러댔으며 한판석 회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대응책도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아니 파산의 공포에 직면해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의 소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다. 단정한 교복 차림의 한 손에는 알록달록한 막대 사탕을 들고 있는 하은의 등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기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은은 수십 명의 임원과 아버지뻘 되는 어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회장석 바로 옆으로 다가갔고 공포에 질려있는 한판석 회장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렸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막대 사탕을 빼내어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있는 마이크 쪽으로 가져다 대고는 마치 놀이를 제안하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지만 그 내용은 뼛속까지 시린 한마디를 던졌다. 할아버지, 제가 입을 꺼드릴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회장은 떨리는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고 하은은 텅 빈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한테 10분만 주세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 10%. 그걸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한진우는 펄쩍 뛰며 반대하려 했지만 하은의 눈은 이미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숫자의 전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폭락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그 하락의 에너지를 역이용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미친 듯이 그려지고 있었다. 바야흐로 소녀가 준비해온 진짜 무대가 세상을 뒤흔들 3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은이 입에 물고 있던 막대 사탕을 내려놓으며 던진 한성그룹 지분의 10%를 요구하는 당돌한 제안은 회의실 안의 산소를 일순간에 빨아들인 듯한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불러왔고 그 정적은 곧 한진우 부회장의 폭발하는 듯한 고성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이 미친 정신병자 같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따위 망발을 짓거려 당장 이 아이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한진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핏대를 세우며 경비원들을 호출하려 했고 다른 임원들 역시 하은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며 분개하거나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지분 10%는 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그것을 고작 8살짜리 입양아가 위기 해결의 대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종의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분노하는 어른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오직 한 사람, 한판석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탐욕의 눈이 먼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거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이었다.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성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마이너스 20%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붉은색 숫자들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회장의 심장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일시간 안에 그룹은 공중분해되고 경영권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 자명했기에
한판석 회장에게는 자존심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일군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이 기이한 능력을 지닌 손녀라는 이름의 낯선 존재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는 편이 낫다는 비정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한판석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아들의 고함을 제지하고 쉰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법무팀 불러서 양도 각서 작성해. 하은이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내 개인 지분 10%를 넘긴다. 회장의 폭탄 선언에 한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고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회장을 만류하려 했지만 회장의 눈빛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기묘한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하버드 MBA 출신의 똑똑한 임원들이나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아니라 바람의 냄새를 맡고 숫자의 흐름을 읽는 저 작은 괴물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석에서 작성된 각서에 회장의 지장이 찍히자마자 하은은 기다렸다는 듯 회의실 상석에 있는 메인 컨트롤 컴퓨터 앞에 앉았고 그녀의 작은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지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하은은 방금 전까지 사탕을 빨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전장의 지휘관이 작전 지도를 펼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 화면을 장악해 나갔다. 그녀는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회사의 자금 운용 시스템과 외부 거래망을 통합시킨 뒤 복잡한 명령어들을 쉴 새 없이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옆에서 지켜보던 IT 담당 임원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화면에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코드들과 그래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하은의 동공은 그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적들의 움직임을 찾아내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하은의 눈에 비친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주가 폭락이 아니라 잘 조직된 늑대 무리가 상처 입은 거대한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 형국이었다. 글로벌 퀀트 펀드라고 불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은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한성그룹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고 1초에 수천 번씩 매도 주문을 쏟아내며 공포 심리를 자극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성그룹이 방어할 자금이 바닥났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마치 놀이하듯 주가를 쥐락펴락하며 최후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먹잇감의 조종석에 알고리즘 따위는 흉내낼 수 없는 직관과 본능을 가진 인간 변수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하은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녀는 자금 팀장에게 지금 즉시 방어 매수를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까지 모두 매도 주문을 걸어서 주가를 더 떨어뜨리세요. 라고 지시했다. 자금 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지금 주가를 방어해도 모자랄 판에 더 떨어뜨리라니요. 그러면 회사는 정말 끝장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하은은 차갑게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지 않아요. 지금 어설프게 돈을 쏟아부어봤자 저들의 먹잇감만 될 뿐이에요. 바닥이 어디인지 저들도 모르게 만들어야 해요. 지옥 끝까지 떨어져 봐야 다시 올라올 길도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광기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묘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회장의 무기나의 자금팀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은의 지시를 따랐고 한성그룹이 스스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자 주가는 날개 잃은 추락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30%,
40%.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뉴스에서는 한성그룹의 부도가 임박했다는 속보를 내보내며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고 임원들 중 몇몇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기까지 했지만 오직 하은만이 그 아수라장 속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모니터 구석에 떠있는 거래량 지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적들이 승리에 도취하여 모든 자금을 공매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 쏟아붓는 바로 그 순간, 즉 탐욕의 정점이었다. 하은의 예상대로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이것을 완벽한 사냥 기회로 인식하고 남은 자금까지 모두 끌어모아 공매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가가 영원이 될 때까지 밀어붙여 막대한 차익을 챙길 생각이었고 한성그룹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하은은 화면 속에서 적들의 자금 유입 속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그들의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한 투자 비율이 위험 수위까지 치솟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기 위해 떼지어 몰려드는 모습과 흡사했고 하은은 그들이 덫에 깊숙이 들어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리며 사람들의 말라가는 피를 대변하고 있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증발한 시점. 하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비됐어요. 그물에 고기가 꽉 찼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풀며 옆에 있던 비서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신호를 보내면 아까 준비해둔 그 자금을 투입하세요. 1원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그 자금이란 바로 지난번 태양 자원 개발 투자로 벌어들인 300억 원과 회장이 비밀리에 관리하던 비자금, 그리고 담보 대출까지 끌어모은 한성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총알이었다. 하은은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해류가 바뀌는 소리가 들려왔다. 적들은 너무 많은 것을 먹어치워 몸이 무거워져 있었고 방향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하은은 눈을 번쩍 뜨며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엔터키를 누를 준비를 했다. 지금이야말로 바람을 바꿀 때야. 놈들이 공포를 느끼기도 전에 목을 조여야 해.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차가운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곧 시작될 대반격. 금융 용어로 숏 스퀴즈, 숏 스퀴즈라고 불리는 잔혹한 학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하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가락 하나에 수만 명, 임직원의 생계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이 소녀뿐이었다. 하은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어디 한번 터져봐.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키보드를 내려치는 순간 화면 속의 그래프는 기이한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어가던 심장이 전기 충격을 받고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강력하고도 폭발적인 박동이었다. 바닥을 기던 주가 그래프의 끝머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위를 향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하은이 입력한 명령어가 단순한 매수 주문이 아니라 적들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매도 주문을 매수 주문으로 둔갑시키는 일종의 시스템적 허점을 찌르는 천재적인
해킹에 가까운 트레이딩 기법이라는 것을. 하은은 적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서 그들을 불태워 죽일 준비를 마쳤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는 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3초간의 마법이 펼쳐질 차례였다. 하은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엔터키를 강타하는 순간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한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멱살을 잡힌 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파란색 하락곡선이 일순간 멈칫하더니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붉은색 상승곡선으로 색깔을 바꾸는 과정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반등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튕겨나가는 듯한 폭발적인 에너지의 분출이었으며 하은이 투입한 막대한 매수 주문이 시장에 풀려있던 매도 물량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매수벽이라는 거대한 댐을 형성해버린 결과였다. 공매도에 모든 자금을 쏟아부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외국계 헤지펀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혼란에 빠져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하은은 2차, 3차 매수 주문을 연달아 쏟아내며 적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주식 시장에서 숏 스퀴즈, 숏 스퀴즈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공매도 세력에게는 지옥도나 다름없는 재앙이었는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던 그들은 주가가 급등하자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하은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적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까지 주가를 바닥으로 유인한 뒤 퇴로를 차단하고 불을 질러버린 셈이었다. 스크린 속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르며 적들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천문학적인 자금이 한성그룹의 시가총액으로 빨려 들어오는 광경은 마치 피라냐 떼가 거대한 고래를 뜯어먹으려다 오히려 고래가 일으킨 소용돌이에 휘말려 잡아먹히는 역설적인 생태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뇌는 이 급격한 반전을 처리하지 못해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도 위기에 몰려 사색이 되었던 그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공포는 경악으로, 경악은 다시 환희로 바뀌어가며 회의실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환호의 중심에 있는 하은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모니터 화면에 흐르는 데이터의 강물을 응시하며 아주 미세한 시장의 잡음까지 걸러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금의 상승세가 승리가 아니라 적들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기 직전에 전조 증상임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진우 부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리듯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공포와 혼란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경영 수업을 받아왔지만 고작 8살짜리 아이가 단 몇 번의 키보드 조작으로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고 글로벌 투기 자본을 농락하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을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저 아이가 정말로 인간이 아닌 어떤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조작이야. 전산 오류라고. 저 아이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외침은 주가 폭등에 환호하는 임원들의 함성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때 하은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미간에 얕은 주름이 잡혔는데 그녀가 우려했던 적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궁지에 몰린 헤지펀드 연합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비상 매뉴얼을 가동했고 그들은 단순히 주식 시장 내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언론과 여론을 이용한 더러운 전쟁을 선포했다. 갑자기 스크린 하단의 뉴스 속보란에 긴급 한성그룹 분식회계 의혹. 검찰 내사 착수라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뜨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는 한성그룹 공장에서 유독 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조작된 사진과 영상들이 본물 터지듯 퍼져나갔다. 이는 주가 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적들의 전형적인 교란 작전이었다. 이 악의적인 뉴스들이 전광판에 뜨자마자 불기둥처럼 솟구치던 주가. 그래프는 순식간에 기세를 잃고 멈칫거리더니 다시금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서려 요동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임원들은 다시금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에 빠져들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저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내. 자금팀장은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한판석 회장마저도 지팡이를 짚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고 있었다. 적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고 하은이 쌓아올린 매수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차별적인 매도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다. 스크린은 다시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며 한성그룹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진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성을 잃고 하은에게 달려들었다. 이 마녀 같은 연내가 결국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당장 멈춰. 전원 꺼. 코드를 뽑아버리라고. 그는 광기에 휩싸여 하은이 앉아있는 메인 컨트롤 컴퓨터의 전원 케이블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비틀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 이 혼란을 틈타 모든 책임을 하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남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한진우의 손이 거의 케이블에 닿으려던 찰나였다. 손대지 마. 하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고 서늘했으며 그 속에는 듣는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어 한진우가 뻗은 손등을 향해 정확하게 내리찍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으로 바닥에 쾅 하고 내리쳤다. 유리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책상 유리에 금이 갔고 한진우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 엉덩방아를 부쉈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진우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라 마치 핏빛이 어린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시끄러워요. 지금 바람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큰아버지가 퀭퀭거리는 소리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잃어버리면 그 죗값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은의 말은 비수가 되어 한진우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다. 한판석 회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아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끌려나가는 한진우의 저주 섞인 고함은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고 모든 시선은 다시 하은의 작은 등과 모니터 화면으로 집중되었다. 하은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심호흡을 했다. 적들은 가짜 뉴스와 매도 폭탄으로 하은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하은의 눈에는 그들의 공격 패턴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하느라 곳곳에서 빈틈이 보였고, 특히 그들의 주력 알고리즘이 과부하로 인해 1초의 미세한 딜레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하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연결하여 자신이 미리 심어두었던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다. 그것은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적들의 서버에 몰래 심어놓은 작은 바이러스였는데, 적들이 최대의 화력을 쏟아붓는 순간 역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교란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할아버지, 하은이 나지막하게 불렀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들이 가진 모든 총알을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들의 탄창은 비었고 총구는 뜨겁게 달아올라 폭발하기 직전이죠. 한판석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작은 아이의 어깨 위에 자신의 인생과 가문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난세의 영웅을 목격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벅찬 감동이었다. 하은은 키보드 위에 양손을 올리고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 건반을 어루만지듯 손가락을 풀었다. 화면 속의 주가 그래프는 롤러코스터처럼 등락을 반복하며 사람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지만 하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승리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적들의 알고리즘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거대한 매도 주문을 결집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3초, 단 3초면 충분했다. 적들의 시스템이 과부하로 멈칫하는 그 찰나의 순간, 하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웃 비옷들을 동원하여 적들의 가짜 뉴스를 팩트체크로 반박하고 동시에 그들의 매도 주문을 역으로 흡수하여 폭발시키는 핵폭탄급 주문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보여줄게. 진짜 돈의 맛이 어떤 건지. 하은의 눈이 매섭게 빛났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엔터키를 누를 준비를 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창할 대로 팽창하여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풍선과도 같았고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둥둥거리며 고막을 때렸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거인들을 향해 던지는 다윗의 돌팔매질이자 시골 소녀가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날리는 통쾌한 한방이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하은의 시간만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은의 손가락 끝이 엔터키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 회의실 안의 시간은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지며 정지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끊어지듯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탄환이 전 세계의 통신망을 타고 빛의 속도로 쏘아져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매수 주문의 전송이 아니라 하은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덫의 입구가 닫히는 소리이자 탐욕의 눈이 멀어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뜯어먹으러 달려들었던 글로벌 헤지펀드 연합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의 집행이었다. 화면 속의 숫자들이 일시적으로 멈칫하며 회색빛으로 깜빡거리던 그 찰나의 정적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소름 끼치는 전율을 안겨주었고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모니터가 뚫어져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1초. 하은이 심어두었던 트로이 목마가 적들의 메인 서버 내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며 그들의 알고리즘 연산 체계를 무력화시켰고 동시에 전 세계 주요 뉴스, 포털과 금융정보 단말기에는 하은이 미리 준비해둔 진실의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이 조작된 허위 사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내부 감사 자료와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위해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증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살포되자 시장의 공포 심리는 순식간에 분노와 매수세로 뒤바뀌었다. 적들의 시스템은 이 돌발적인 변수를 계산하지 못해 과부하에 걸려 붉은색 경고등을 띄우며 비명을 질렀고 그들의 매도 주문은 허공에서 길을 잃고 증발해 버렸다. 두 번째 2초. 적들의 방어벽이 무너진 틈을 타 하은이 영혼을 갈아 넣어 준비한 한성그룹의 최후의 자금 300억 원과 그녀를 따르는 개인 투자자들, 일명 개미 군단의 매수세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들어오며 주가 그래프를 수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폭등하자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시장가에 되사야만 하는 쇼스퀴즈의 늪에 빠져들었고 그들이 주식을 살수록 주가는 더 미친 듯이 치솟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었다. 그들이 뱉어내는 피 같은 돈은 고스란히 한성그룹의 시가총액을 불리는 연료가 되었고 화면을 가득 채운 파란색 하락의 물결은 순식간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붉은색 상승의 불기둥으로 바뀌어 천장을 뚫을 기세로 솟구쳤다. 세 번째 3초. 마침내 시스템이 모든 거래를 정산하고 최종 결과를 화면에 출력했을 때 회의실 안의 대형 스크린 중앙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순이익 더하시 400 0 USD 한화로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 3초. 아니 그 짧은 전투의 결과로 한성그룹의 계좌에 꽂힌 것이다. 그것은 적들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뼈와 살을 발라먹은 결과였고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역전극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지 못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한 기적이었기에 압도적인 충격과 공포가 먼저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정막을 깬 것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한진우 부회장의 쉰 목소리였는데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이건 말도 안 돼. 꿈이야. 저런 돈이. 순식간에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권력과 부가 고작 8살짜리 아이의 손가락 끝에서 장난감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정신적인 붕괴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고 입가에는 허탈한 웃음과 침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근본 없는 아이는 이제 그가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은은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뎠는데 그녀의 표정은 3조 원을 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덤덤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구겨진 교복 치마를 탁탁 털어내고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이제는 조금 녹아버린 막대 사탕 껍질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역시 어른들의 돈 놀이는 시시해요. 우리 동네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사탕 고르는 게 훨씬 더 머리 아픈데 그녀의 이 한마디는 회의실에 모인 수많은 엘리트 임원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동시에 돈이라는 가치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비웃는 통렬한 일갈이었다. 그녀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그저 바람의 방향을 읽고 숫자의 퍼즐을 맞추는 유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때 한판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늙은 호랑이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하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쥐려다 멈칫하고는
이내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천하의 한판석 회장이 8살짜리 손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임원들은 경악하며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깨우쳐준 스승에 대한 예우이자 가문의 멸망을 막아준 구세주에 대한 진심 어린 복종의 의식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눈이 멀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를 그 차가운 창고에 방치했구나.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다오. 회장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 차 있었고 하은은 그런 할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작은 손을 뻗어 회장의 주름진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약속한 10% 잊지 않으셨죠? 저는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아주 많거든요. 하은의 당돌하면서도 따뜻한 위로에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한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진우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정신요양원으로 보내졌고 그의 측근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그리고 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한판석 회장의 비호 아래 최연소 이사로 등재된 한하은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사람들은 하은을 재벌가의 천재 소녀라고 부르며 찬양했지만 정작 하은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진실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세간에는 그녀가 무속인의 딸이라거나 비밀리에 양성된 영재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진실은 한판석 회장이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서류 봉투 안에 잠들어 있었다. 사실 하은은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회장이 뒤늦게 사설 탐정을 통해 밝혀낸 그녀의 친아버지는 10년 전 월스트리트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한국계 수학자이자 펀드 매니저 강민성이었다. 그는 주식시장의 모든 변수를 예측하는 완벽한 알고리즘, 일명 신의 눈을 개발했으나 이를 노리는 거대 자본 세력의 위협을 피해 한국의 산골로 숨어들었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어린 딸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직관을 물려주었던 것이다. 하은이 입고 있던 그 촌스러운 누비못은 사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입고 있던 유품이었고 그녀가 보여준 기적 같은 능력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던 셈이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서울 평창동의 언덕 위에는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창고가 아닌 본관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하은은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최첨단 서버실을 방불케 하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24시간 돌아가며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하은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고독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할아버지와 그녀의 능력을 두려워하기보다 신뢰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은은 창가에 입김을 불어 하얗게 서린 김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 모양을 그렸다.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아빠, 보고 있어. 나 이제 안 추워. 그리고 나 이겼어. 아빠를 괴롭혔던 그 나쁜 아저씨들. 내가 다 혼내줬어.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가 마치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보내는 답장처럼 반짝거렸다. 하은은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자본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어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힘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태블릿 PC, 처음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그 고물 기계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여전히 복잡한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하은은 이제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화면을 껐다.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8살 꼬마 아이의 순수함과 세상을 통달한 현자의 깊이가 공존하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자, 이제 놀이는 끝났어. 내일은 또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세상을 향해 윙크를 보냈다. 2조 달러의 소녀, 재벌가의 입양아,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유령. 그 어떤 수식어로도 정의할 수 없는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새로운 모험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하은은 따뜻한 방 안에서 차가운 세상의 정점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작은 발자국이 찍힐 때마다 세상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아주 붉고 뜨겁고 거대한 돈의 길을 따라서.